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근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KBS의 탐사 프로그램인 시사기획 창에서 광복절 특집 프로그램 위안부 2부작을 방송했습니다. 당시 일본군 포로 신문보고서 780여 건을 분석해서 위안부가 일본군 주도로 설치 운영됐고 강제로 모집됐다는 진실을 밝혔고요. 국가가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고발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해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의 오류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밝히고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을 정면으로 다루는 영화 코코 순이가 8월 25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광복절 하루 앞날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미 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도 벌써 15년이나 지났습니다만 달라진 건 없는데요. 그래도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오늘 시사 초점에서 만나볼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8월 1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장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하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입니다. 여기에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무덥겠습니다. 안동 32도, 영주 31도까지 오르겠고 밤사이에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까 온열 질환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는 시가 보유한 공공저작물 중 일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소수서원, 부석사, 무선마을 같이 영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사진과 오는 9월 30일 개막하는 2022 영주 세계풍기 인삼 엑스포 캐릭터 등입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말하는데요. 공공저작물에는 특정 조건 아래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공공놀이 마크가 붙어 있는데 개방 유형에 따라 출처 표시와 상업용 금지, 또 변경 금지 등 조건을 지켜야 하고요.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우수 문화유산과 특산물 정보가 담긴 공공저작물 개방을 꾸준히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무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35도, 경주 34도, 영덕 33도, 울진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분포 보이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 써주시고요. 또 밤부터는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는 곳도 있으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영덕군이 주민들과 웹드라마 제작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덕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2022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나는 배우다 1차 간담회가 예주생활문화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영덕형 레시피 공모전인 영덕배 쩝쩝박사 선발대회와 군민배우 오디션인 나는 배우다를 통해 레시피 공모전 수상자 6명과 조연으로 출연할 군민배우 5명을 캐스팅해 웹드라마 제작에 참여할 군민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앞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레시피 공모전에 총 6개 레시피가 선정이 돼서 웹드라마의 소재로 사용이 될 예정인데요. 영덕문화관광재단은 2022 영덕군 웹드라마가 19일까지 영덕군 일원에서 촬영이 될 예정이며 작품은 웹드라마 및 단편 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27도, 습도는 8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1에서 2.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시각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군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농촌 여성 생활 개선 회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두뇌 훈련 건강체조 힐링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울릉군은 농촌 여성들의 치매 예방과 지역사회 활력 제공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웃음 건강운동 경락체조, 황금 건강운동 라인댄스를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프로그램 교육을 수료하면 실버 두뇌훈련 지도사 자격 취득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실버 두뇌훈련 지도사 자격 소지자는 치매 안심센터와 연계해 농촌마을 경로당이나 요양원을 찾아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놀이와 치매 예방 체조를 지도하며 건강한 농촌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교육생들은 주민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 어르신이 있는 어디든 찾아가 재능 기부를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월요일에는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조양회관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이 시간에 한번 그 얘기했는데 네. 8.15 광복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게 대구에서 이 조양회관이었다. 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구의 대표적인 근대 항일 문화재 중 하나인 이 조양회관인데요. 올해 이제 건립 100주년을 맞았는데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 77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시민 가까이에 있는 이 지역 내 현충 시설에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1910년대인가 20년대인가 그 달성공원 쪽에 네. 처음 만들었다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조양회관이 그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10월 이 달성공원 인근 대신동 부지에 건립이 됐고 네. 1984년에 이제 효목동 망우공원으로 이전을 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물이냐면 3.1 운동이 시작된 지 4년 뒤에 이제 일제 문화 통치에 맞서서 이 청년들의 민족 의식을 일깨우고자 이제 서상일 선생이 맞습니다. 이제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모았고요. 그리고 조선의 빛이 되어라라는 이제 뜻이 담긴 이름대로 이 대구 구락부와 여사 청년회 그리고 운동협회, 이 농촌 봉사단체 등이 입주를 해서 이 민중 계몽 운동의 진원지 역할을 이 조양회관이 한 겁니다. 네, 문화 운동을 위한 이 조양 동호회도 만들어져서 또 이게 복합 문화 시설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제에 의해서 영남 지역 항일 운동의 본거지로 이제 조양회관이 지목돼서 순환을 맞습니다. 겪기도 했고요. 네. 뭐 독립운동가들이 체포가 되고 또 건물이 한때는 이제 조선 총독부에 징발돼서 이 도서관으로 쓰인 슬픔도 묻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구 독립운동의 대표 유적지로 조양회관이 인정을 받아서 이제 2002년이죠. 20년 전인데 2월 28일에 이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 제4호로 지정이 됐는데, 몰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민들의 관심에서는 좀 멀어져 있다 이런 그렇네요. 거죠. 1984년 효목동 현 부지로 옮기면서 이 뭐 특유의 붉은 벽돌은 물론이고요, 그 뭐 창틀 하나 그리고 나무 바닥재까지 이렇게 고스란히 공을 들여서 이전해서 복원을 했는데 이 들인 정성만큼 지금 조명을 못 받고 그렇네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오상균 광복회 대구시 지부장 얘기를 들어보니 이 생존 독립운동가들이 그 건물은 부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가 그 당시 돈으로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그 모습 그대로 가져왔는데 조명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러니까요.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건물이 있으면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될 네. 테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역부족인 형편인데 네. 현재 대구시 소유입니다. 조양회관이. 그런데 이제 광복회가 수탁 관리하면서 이제 쓰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주말이면은 이 문화해설사 한 명조차 이제 두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못 주말에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주말에 내부 견학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 지부장 말로는 이제 입장을 바꿔서 뭐 대구 시민이 주말을 기회로 다른 지역의 유산을 보러 갔는데 문을 닫아놨다니 황당할 거 아니냐. 주말 휴일이라야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건물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주말에 오면은 바깥에만 구경하고 가야 한다. 그렇군요. 이런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대구보훈청이 지난 3월에 조양회관을 이달의 현충시설 이렇게 지정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효과는 크지 않았고요. 광복회와 이제 지역 보훈단체들이 오는 10월이죠. 이제 조양회관 건립 100주년 이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지역 현충시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독립운동 유적지가 많은데 대구가 정말 독립운동 네. 하면은
진짜 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지역인데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도 잘 모르고 이런 게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네, 광복회는 이제 일선 학교에서부터 이 내 주변 현충 시설이라는 걸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 학생 때 사실 알지 못하면 성장해서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내 주변 그리고 우리 학교 근처에 집 주변에. 예, 그렇죠. 네. 이런 의미 있는 역사 유적이 있다는 점을 좀 교육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안동댐입니다. 네, 물 문제죠. 대구의 물 문제. 그렇습니다.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낙동강 취수원을 상류로 옮기는 이 구미 해평 취수장 공동이용 협정의 폐기를 공언을 했는데요. 이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원을 원래 이제 문산 매곡에서 이 상류인 구미 해평으로 옮기는 걸 골자로 한 이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네. 이 협정을 지금 전 시장 때 했던 거를 백지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 홍 시장은 이 안동댐하고 이마댐에서 이 영천댐, 운문댐까지 도수로를 연결을 해서 이 깨끗한 원수를 공급받아서 취소하는 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홍 시장하고 안동의 권 시장하고 만났죠. 네, 맞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지난주 목요일 대구시청 상격도 청사에서 이 공기창 안동시장하고 첫 만남을 가졌고 이 양 도시 간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이 낙동강 상류댐 원수를 이 대구시가 이용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이 홍 시장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구미에 사정하고 흡수하는 식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동과 상생통해서 원수를 공급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는 났는데요. 네. 엄청 세부적인 건 아닙니다만. 네, 돈이 너무 많이 들던데요. 예, 이게 안동댐하고 영천댐 등을 이제 연결할 관로 만드는데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관로 설치하는 데는 홍 시장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한 70% 그리고 나라가 이제 30% 정도를 된다고 하면서 대구시와 안동시가 돈을 부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돗물 생산 단가가 올라가지만 이 대구 시민들은 1인당 한 월 1,000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은 안동댐의 1급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초 구미에 제공하려 했던 어떤 각종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모두 안동으로 집중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안동의 권기창 시장하고 어떤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구미 쪽보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 공기장 안동 시장 또한 이 물이 공공재 개념이라는 거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서 이 안동은 깨끗한 물을 이제 낙동강 하류에 안정적으로 보내는 만큼 그만큼 이제 상생협력 그러니까 인센티브 네. 또 필요하다 이렇게 네네. 화답을 했고요. 네. 권 시장은 또 안동에서 이제 수돗물을 생산해서 낙동강 하류 지역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이제 낙동강 유역 광역상수원 공급 체계 시범 사업을 앞서서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안동댐 이 활용도가 좀 낮다. 네. 이런 얘기 나온 것도 좀 오래됐잖아요. 그런 지적은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이 공기창 시장에 따르면 1976년에 안동댐이 만들어진 이후에 안동은 이제 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인근 하천의 물을 정수한 수돗물을 쓸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수돗물 생산 원가도 대구보다 한 2배 비싸고 공급 원가는 한 3분의 1 정도 더 비싼 상황이다 이렇게 현실을 짚으면서 예. 이제는 안정적인 상수원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안동 사람들도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광역 상수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수를 공급을 하되 하류 지역에서는 이제 그에 상응하는 협력 기금 비용을. 인센티브를 네. 받아야 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구시하고 안동시는 얘기가 된 거라는 거죠? 예, 일단 이제 수장끼리는 얘기가 됐다는 네, 거고 네. 이제 구체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 건데 대구시 안동시가 실무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이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구 입장에서는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 방안을 검토할 용역도 발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50%입니다. 네, 무슨 소식인가요? 예, 코로나19 소식인데 대구의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이 50% 넘겼다. 다시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소식인데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긴 한데 이 문제가 위중증 고령층 환자가 늘면서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이 사망자 중에서 고령층이 상당수 차지하면서 지금 치료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런 전염병에는 이런 그 위중증 사망자, 네. 노령층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든 맞습니다. 그죠? 네. 일단은 위중증 환자나 병상 가동률 높아질 거라는 걸 예상을 네. 했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늘 그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038명이고 요거는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그렇죠, 좀 그렇죠. 줄었습니다. 오늘도 또 예. 국경일이라. 어제 0시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구 네.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5,636명이었는데 이게 일주일 전에 1.2배 그리고 2주일 전보다는 2.1배로 네. 증가폭은 지금 줄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날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29.5%입니다. 이게 일주일 전 23.3%, 2주일 전 22.8%보다 오히려 60세 이상 비중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고령층 감염이 확산된다는 게 네. 경상 가동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날 대구의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이 52.4%로 50%를 넘어섰는데 네. 일주일 전, 2주일 전보다 증상이 나빠진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이 지난주 누적 사망자 11명 가운데 80세 이상이 7명이나 된다는 점도 좀 좋지 않은 징후인데요. 네네. 나머지 사망자는 70대와 60대가 각각 2명으로 고령층에서 주로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사망자 중에서 3, 4차 백신을 접종한 경우가 한 63.6%여서 이 고령층은 접종을 하더라도 돌파 감염 이후 상태가 악화할 위험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고위험군 감염 예방이나 중증화 방지 네. 정부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표적 방역을 네. 한다는 거잖아요. 네. 어떨까요 앞으로? 문제는 이제 앞으로 휴가철하고 광복절 연휴 이후에 검사자가 또 늘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리고 또 초중고교가 또 개학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염 확산 요인들이 지금 좀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유행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네. 여기에 1, 2주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이제 위중증 환자 증가세하고 맞물려서 방역 상황이 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방역 당국이 고위험군이 우선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감염 관리 매뉴얼을 의료기관에 제공을 하고 지역 내 의료 협력을 강화할 거다 이런 식으로 대책을 내놓기는 하고 잘 있습니다.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예, 물 사용 공연입니다. 지난 주말에 어디 갔다 들어오다 깜짝 놀랐잖아요. 차 주차해 놓은 거 보고 밤에 네네네. 10시가 넘었는데 네네. 싸이 콘서트였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 주말이었죠. 이 대구 토일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싸이 콘서트 흠뻑쇼가 진행이 됐는데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열려서 논란이 컸죠. 이 수백 톤의 물을 이제 뿌려대면서 관객들이 흠뻑 젖은 채로 즐기는 이 공연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지난 13에서 14일 대구 스타디움에는 하루 최대 2만 5천 명 아유, 관객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예. 뭐 엄청나게 차도 하여튼 네. 밤 10시 반 이때였는데도 너무너무 차가 많이 막혔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구나 이 경북 쪽은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네. 엄청나게 가문데 네네. 그래서 또 뭐 또 여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댄스 음악이 나올 때는 물줄기가 관객들의 머리 위로 막 쏟아지기도 하는 거고 이게 공연이 그리고 수만 명이 운집한 탓에 감염 위험도 커졌습니다. 이게 서서 막 그냥 네. 하는 그런 거잖아요. 스탠딩 다닥다닥 좌석도 붙어가지고. 있고요. 네네네. 네. 실제로 앞서서 흠뻑쇼가 개최된 여수에서는 70여 명이 확진됐다는 소식도 지금 있고요. 아. 때문에 이제 대구시가 이달 3일과 10일 두 차례 걸쳐서 이제 주최 측하고 방역 대책 회의까지 했습니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공연장에는 50인 이상 모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또 490여 명 안내 요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객들 발견하면은 착용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퇴장 조치가 이뤄지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합의는 네. 했는데 네. 당일에 그게 잘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현실적으로 거 좀 아니에요. 힘들죠. 그죠? 이런 게 네. 지켜지기가. 맞습니다. 현장에서 안내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객들을 잡아내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또 수천 명이 밀착해서 안내요원이 들어오기가 좀 힘들었다고 그러니까요. 해요. 지정석 앉는 거 말고 이렇게 예. 스탠딩 하는 데는 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관객들은 시종일관 이 턱스크 한 관객들이 있었고 스스로 일부는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부는 또 아예 착용을 하지 않았다고 네. 합니다. 주최 측이 또 공연 시작 전에 KF94 마스크 3장, 방수 마스크 1장을 나눠줬는데 이것도 사실 소용이 거의 없었다고 하고 또 게스트가 바뀔 때마다 물에 젖은 마스크를 새 마스크로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뭐 이거 따르는 분들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빨리 검사를 네. 약간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네.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이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 국가상징 태극기 사진전을 열고 있어요. 김현지 리포터가 취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자리예요? 네, 전 지난주 금요일에 태극기 사진전이 개최된 대구근대 역사관에 다녀왔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까 많은 태극기가 줄지어서 전시돼 있었는데요.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태극기들이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태극기부터 독립운동 과정에서 제작된 태극기, 또 6.25 전쟁에 발발하고 만들어진 태극기까지 태극기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전시 관람객들과 함께 대구군대 역사관 서지인 학예연구사에게 각 태극기에 담긴 역사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태극기가 있는 것 같은데 몇 점 정도가 있는 거예요? 18점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점은 보물로 지정된 태극기입니다. 다른 태극기랑 다르게 여기 태극기들은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게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글씨가 새겨져 있는 태극기는 한국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와 김구 서명문 태극기가 있는데 이 2점의 태극기는 전부 다 이제 나라 사랑 정신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태극기들과 다르게 저기 있는 목판 태극기는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태극기는 태극기 목판 자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만세운동에 필요한 태극기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제작된 목판입니다. 요거는 태극기 위에 지금 학교 이름이 한자로 새겨진 것 같아요. 이 태극기는 어떤 태극기인가요? 네, 명신여학교라는 태극기입니다. 순원 황기비 엄씨가 1906년 5월 설립한 명신여학교의 초기 태극기입니다. 명신여학교라는 교명이 불구시로 쓰여져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발견된 최초의 태극기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 보물로 지정된 것도 있고 우리 역사가 거기 다 담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지인 학예연구사에게 보물로 지정된 태극기, 또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전시된 태극기 중 대니 태극기, 진간사 소장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현재 보물로 지정된 태극기입니다. 전시된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태극기는 1890년대로 추정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니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는 고종 황제의 정치 외교 고문으로 활동했던 미국인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로 1981년 데니의 후손이 우리나라에 기증하였습니다. 이 밖에 15점의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다양한 태극기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태극기가 문화재로 등록된 시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이한 2008년부터로 현재까지 21점의 태극기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시를 유치한 이유가 평소에 태극기가 국기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면 태극기가 문화재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보실 수 있고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태극기 말고 또 다른 것도 볼 게 있습니까? 네, 태극기를 구성하는 이 가운데 태극과 건곤감리 사괴에 담긴 뜻도 알 수 있게 전시돼 있습니다. 태극과 사괴는 우주 만물의 진리와 하나됨을 상징하고요. 끝없는 창조와 번영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의 이상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극기의 형태가 언제부터 통일되기 시작했는지, 태극기는 어떤 순서로 그리는 건지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태극기 하면 뭐 다 알 수 있는 것이네요. 네, 우리가 사실 태극기에 담긴 뜻이나 역사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번 전시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태극기의 위대함 그리고 소중함을 절로 느끼게 했습니다. 관람객들 얘기도 들어보시죠. 전시는 저희 회사 팀워크를 위해서 광복절 기념으로 이 박물관에 오게 되었습니다. 배달 태극기가 다른 태극기와 다르게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어서 또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태극기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 박물관에 오게 되면서 태극기의 변천사라고 해야 되나, 좀 어떻게 계속 변해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좀 이런 전시를 통해서 역사를 좀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족들이랑 휴가철 맞춰가지고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태극기 그리고 이런 거를 할 일이 없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태극기 그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태극기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태극기들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게 놀랍고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교육적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더 깊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국경일에 대한 의미를 잊고 사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런 전시를 봄으로써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전시는 8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광복절은 또 국경일이니까요. 태극기 개양해 주시고요. 전시장 방문하셔서 태극기의 역사적 의의를 알고 또 나라 사랑 정신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지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자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를 보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한국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는 없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일본이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도록 우리 정부 또 국제사회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활동 이야기 오늘 좀 들어볼게요. 서혁수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8월 14일이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인데 국가 기념일이고요. 근데 이거 잘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 날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 날이 이제 이렇게 기림일이 된 사연은요. 원래 이제 김학순 할머니께서 이제 국내 피해자로서 최초로 공개 증언하신 날짜가 91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할머니가 어려운 과거를 이제 소개를 하셨죠. 이를 기림하기 위해서 12년도에 열렸던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이 할머니의 이런 정신에 이어서 우리가 좀 기림의 날을 같이 공동으로 여러 나라에서 같이 기리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국내에서는 이 관련 법이 2017년도에 통과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부터 국가 기림일로 제정되어서 올해가 이제 10차 되는 기림의 날이 된 것입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얘기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드는 생각이 몇 분 남았지? 건강은 괜찮으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지금 피해자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남아 계시죠? 지금 11분이 남으셨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창원에 계신 김양주 할머니가 돌아가셨고요. 네. 지역에 계신 할머니는 2020년 3월 2일 날 이수당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11분이 남으셨고 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상태이죠. 지금 지역에는 11분 중에서 2분이 남아 있는데 계신데 한 분이 이용수 할머니고 다른 한 분은 포항에 계신 박필근 할머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박필근 할머니를 찾아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십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경로당도 나가시고 이렇게 소일거리가 있으시는데 연세가 있어가지고 또 그죠. 예. 95세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집에서 하루를 보내시니까 너무 무료한 하루를 보내시다 보니까 조금 활동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걱정입니다. 지난주에 열린 수요 시위에 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던데 시기가 시기라서 그런가 아니면 좀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고 대구에서는 기림의 날 행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어제 12시에 저희 지역에 계신 피해 생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도 모시고 홍준표 시장님 사모님이신 이순삼 여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2분을 모셨습니다. 홍석준 의원님과 서정숙 의원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또 회원한 또 오셔가지고 약 50분을 모시고 저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1부 공식 행사하고 2부 추모 행사를 같이 곁들여 했었습니다. 네. 실제 중계는 저희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했었고요. 네. 특히 2부 추모 행사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대구에 지역에 있는 젊은 예술가 예술로 프로그램으로 활동 중인 5분이 오셔가지고 할머니를 기리는 5가지 편지를 보내면서
할머니와 어떤 있었던 과거도 이야기하면서 또 네. 앞으로의 좋은 미래를 또 꿈꾸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제 소개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의지도 좀 같이 다지는 그런 시간이 가졌습니다. 예.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이거 대구에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를 이렇게 후원하기 위한 단체는 최초로 결성되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대구에 있는 대구 여성회에서 할머니의 증언들을 채록하는 작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95년부터 저희 초대 저희 전에 대표이시던 곽병원 원장님께서 무료 봉사를 할머니 위해서 95년부터 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어떤 후원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그 세 개의 축이 모여서 이제 97년 12월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최초로 이제 위안부를 돕기 위한 단체로 결성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전체 피해자 등록된 할머니가 240분인데 저희 단체가 27분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인연을 맺고 저희들이 항상 할머니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었고요. 해외에 계신 할머니도 저희들 모시고 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 정착을 들어오기도 했고 또 할머니 증언집도 저희들 내기도 했고 또 자랑스럽게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돼서 이 지역 단위의 역사관이 제일 처음으로 대구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많은 전시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할머니를 지원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움이에요. 역사관 공식 명칭이 그죠?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입니다. 희움이라는 게 또 어떤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윤리적 브랜드?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이거 희움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이제 처음 브랜드를 만들 때 이제 대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었는데 희망을 꽃 피운다는 이런 뜻입니다. 할머니를 꽃에 많이 저희들 비유하죠.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이런 슬픈 과거에 있었던 시기가 대부분 10대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피지 못한 안타까운 할머니들을 그리면서 또 그런 할머니들이 또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 이런 그런 현실에서 다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이제 저희들 실현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할머니의 슬픈 과거와 또 할머니가 보지 못한 문제 해결을 저희들이 꽃 피우겠다 이런 의지를 좀 담아서 이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다양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상품 만들어서 이제 거기 수익 사업으로 저희 역사관을 건립할 때만 이제 저희들이 잘 썼었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할머니 위한 추모 사업에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판매하는 건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렇게 팔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구류 이런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민 모임과 역사관, 희움 이 세 바퀴가 잘 맞물려서 이렇게 어느 하나라도 멈추지 않고 잘 계속해서 움직여야 될 텐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역사관 콘텐츠 이렇게 채우고 구성하고 하면서도 고생 참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는 약 해마다 만여 분이 넘는 관람객이 전국에서 다 오셨죠. 네, 저희들이 이제 역사관이 가지는 어떤 주제가 위안부 관련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주제가 대단히 좀 폭이 좁다 보니까 또 추가로 저희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료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은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저희들 역사관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기증해 주신 이런 물품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료를 저희들 잘 분석하고 또 모아서 이제 저희들 전시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임에서 지난 7월이었습니다. 대구의 문옥주 할머니하고 일본 작가를 기억하는 달리기 행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항상 이제 위안부 문제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게 꼭 한일 간의 어떤 대립의 어떤 가장 핵심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런 과거사에 대한 국가 단위의 문제 해결의 방식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는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어떤 한국 내지는 일본의 시민 단위에서의 노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한 이제 2022년 7월 9일은 과거 이제 문옥주 할머니가 증언집을 통해서 밝히셨던 42년 7월 9일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할머니가 그 악덕 취업 알선업자의 안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구역에서 약속을 하고 이제 머나먼 곳으로 가는데 어느로 가는지를 모르고 이제 출발하셨는데 그때 할머니 집이 대명동이셨거든요. 그 대명동 집에서 할머니가 걱정을 하면서 잠도 못 이루고 안일사를 갔다가 대구역으로 걸었던 그 길을 이제 대구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일본 분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뛰고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구역에서 저희들이 약간 추모 행사를 가졌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 할머니가 그 이후로 약 4년 동안 미얀마에서 위안부 생활하셨거든요. 네. 그 지옥 같은 생활의 어떤 출발점이 대구역이어서 저희들이 그 할머니를 기리는 한편 그 이후에 할머니를 만나서 이 증언 체록을 위해서 오셨던 모리카와 마치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할머니와 92년 정도에 만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96년 12월 달 돌아가셨는데 약 4년 동안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은 비행기로 타지 않고 항상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역을 거쳐서 대구역에서 내려서 배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머니 집이 있었던 대봉동 집에 무려 18번을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사후에 그 할머니 증언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미얀마에서 14개월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자기 인생에서 26년을 이 문옥주 할머니의 증언집 발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할머니를 치유하기가 오셨던 그 대구역이 다시 또 치유의 길의 시작점이기도 해서 거기서 진짜 아름다운 그 두 여인 그 모리카와 씨와 문옥주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 그 행사를 가진 거죠. 시민 모임에서 꾸준히 자료도 모으고 읽고도 기록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옥주 할머니 증언집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아마 큰 파장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 문옥주 할머니의 증언집은 저희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증언집이고 왜냐하면 아마 전 세계 그 위안부 피해자 중 가장 정확한 증언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일본에서 출간돼 가지고 저희 모임에서 번역을 해서 이게 출판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런 사연이 조금 지났지만은 그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게 지금 번역 작업을 거쳐서 출판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에 아마 이 할머니의 증언집을 읽고 최근 파친코라는 소설 통해서 또 그 과거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많은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이 가져졌듯이 아마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대구를 찾아오는 외국인도 이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 모임에서 현재 하시고 있는 일 아니면 앞으로 뭔가 계획하고 있는 일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들 10월 전시회가 좀 다가오고 있어서 좀 준비하고 있고 지금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살아계시는 할머니 두 분 생존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들이 생활하신 모습을 좀 담도록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목표로 가지면 저희들 그 역사관이 너무 협소해서 조금 증축을 통해 가지고 이용수 할머니가 원하시는 그 여러 가지 교류도 될 수 있고 학습도 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들이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지 확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빨리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태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서혁수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으로 갑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광복절이라 정부가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그 경제인들은 사면 복권이 됐는데 정치인 사면은 배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라든지 이쪽에 사면 및 복권에 호의적인 편이어서 좀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일환 이렇게 정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도 숙제를 남긴 것이 법 집행이 불평등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문제는 또 한 번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수록 앞으로 경제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을 하고 또 경제인들도 준법 경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현 국민의힘 정부와 같은 계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면했을 경우에 국민통합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 넣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통합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치권 담합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가 되었을 것 같고요. 현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기본 조건이었지 않은가. 지지율이 높으면 조금 과감한 그렇죠. 단행이 가능한데 낮은 경우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번 사면 복권에서 드러난 부분이겠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8월 13일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평가도 있고 본인은 뭐 다음 주부터 라디오에서 뭐 만나죠 이런 얘기도 한 걸로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지난 대선 선거운동 때 양두구육이라고 했을 때는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판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본인이 열심히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양두구육이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윤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자들에게 반론을 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이 할 일은 없다에 가까운 그런 말이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다만 좀 불분명한 것은 예를 들어서 윤핵관이라고 지목한 정치인들에게 험지에 출마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사실 여러 발언들을 보면 화해 불가능한 상대로 여겼음에도 험지 출마를 주문한 것은 그렇다면 조직이 바로 잡힌다면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애매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조목조목 딱 얘기를 했던데요. 이준석 대표에게 지목된 이 윤핵관 그룹 반응은 일단 싸늘하고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을 태세를 보입니다. 반면에 또 김병욱 의원이나 김웅 의원들은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당내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요? 네, 이준석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당내의 열세에 이미 처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최근에 비대위 전환 과정을 보면 여러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대표가 큰 힘을 당내에서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해군 전쟁의 비유를 하면은 배에 올라타서 공략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옆에 작은 배를 띄우고 계속 말폭탄을 던지는 그런 전쟁의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진하고 타협을 중재하는 의원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권 핵심과 이 대표가 크게 틀어졌기 때문에 뾰족한 절충안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일 것 같고요. 네. 결국 남아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비대위에 참여할지도 당내에서 논쟁이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과 윤핵관 세력이 지지율 회복이라든지 또 선당 후사를 했다라고 하는 명분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당내 굳건한 지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이 틈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 당내 다수로 올라설 수는 없더라도 계속해서 이 공약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대표 지지율이 꽤 높게 나타났어요. 이 대표 쪽 세력의 뭐 당권 재도전이라든가 뭐 신당 창당 이런 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세요? 네, 신당 창당 여론조사에서도 보수신당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견줬을 때 보수신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여론조사에 좀 함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지 않는 층, 나아가서 다른 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유권자들까지 포함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지를 전체 정치권으로 넓혔을 때 이준석, 유승민 이들 정치인의 독자 지지세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으로 국한하면 더더욱 열세가 됩니다. 당원 투표 이게 그 당원 대표 경선 같은 경우는 당원 투표가 절반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 신당을 만들어도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신당을 창당했는데 다음 총선에서 보수층 표 분열로 민주당이 반사이득을 입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의 비주류로 머무르면서 정권 핵심과 계속 싸우고, 또 정권이 몰락하거나 아니면 태도가 바뀌거나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버텨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평론가들은 뭐 총선 전에 하지 않겠나라는 예측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법적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네, 법원이 당내 분란 사항에 대해서 뭐 당이 결정한 걸 뒤집는 선택 이런 것들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각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요. 다만 기각을 당한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타격을 입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끝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거꾸로 인용이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저도 치명상이 아니고 이기면 큰 승리, 이렇게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 가지 정치적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1차 관건은 따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상납 의혹 처리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고, 만약에 이제 검찰 기소라든지 이쪽이 있을 경우는 타격을 받을 것이고, 뭐 무혐의 취지로 경찰에서 불송치한다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 대표의 부활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7일에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을 이때 한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요? 네, 굉장히 많은 그 논쟁 지점들이 쌓여 있죠. 인사 문제, 행안부 경찰국도 있고, 또 법무부의 최근에 검찰 수사권 시행령 부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취향 연령 5살로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뭐 철회됐긴 하지만 교육 정책의 교육 정책의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거질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슈를 집어삼키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방금 얘기 나눴었던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고, 또 윤 대통령이 소위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서 아무 입장을 지금까지 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기자들이 1번으로 물으려고 할 것이라서 이 문제가 가장 먼저 크게 대두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폭우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상황실이 아니라 자택에서 새벽에 일 처리를 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도어 스태핑은 시간이 짧고 대통령 자유로 끝맺을 수도 있었지만 이번 회견은 시간이 넉넉하고 기자들 질문도 집요할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또 어떤 메시지 전략을 갖고 나오는지가 더욱더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최근에 그 인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좀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도 높았는데 뭐 좀 개편하거나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들리긴 합니다. 네, 소폭으로 개편을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과거에도 사람을 잘 바꾸지 않는 성향으로 알려졌었는데, 사실 굉장히 국민들 체감에는 길어 보이는데 취임 100일이면 상당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김대기 비서실장이라든지 이쪽을 포함한 정무, 경제 라인 이쪽은 유임이 유력시돼 보이고,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을 지냈던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특보나 홍보수석으로 발탁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식당으로 비유하면은 우리 음식점의 맛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홍보 전단을 좀 바꿔야겠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윤 대통령의 인식은 국정 기조에는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소식으로 갑니다.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어제 충청 지역 권리당원 투표 또 1차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친이재명계 후보들 선전이 두드러졌어요. 네, 이제 뭐 친이재명 쪽이 민주당의 확고한 다수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고위원 경선에서 홀로 비이재명계인
고민정 후보가 2위를 달리면서 선전을 하는 것은 사실 뭐 친문 대 친명이라는 구도라기보다 사실 친명 중에서도 상당수는 친문 출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친문 겸 친명인 당원들이 또 지지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고민정 후보도 선전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영찬 후보 친이낙연계인데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뒤처지고 있는 대표나 최고위원 중에서 좀 타격이 적은 사람은 박용진 후보로 보이는데요. 네. 당내에 계보가 없다시피 한 정치인인데 20%대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낙연계보다는 박용진 후보 존재감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당 강령 개정을 추진하던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또 1가구 1주택 제외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이미 접은 바 있는 구호입니다. 포용성장으로 바꾸겠다고 민주당이 했는데 이미 네. 포용성장을 문재인 정부가 채택을 했었던 거고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좀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의 관점이 빠졌다는 비판이 한편으로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를 무작정 경시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또 적정하게 있어야 세입자들이 이사를 한다거나 이런 데도 용이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강령 문제만 놓고 보면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재명 의원 주도의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소위 우클릭할 공산 이런 것들은 좀 주목이 된다. 지난 대선에서도 경제 성장주의 위주의 공약을 내걸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 침산교 지하차도에서 칠성 고가차도 구간 속도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팔달교 방향으로는 차량만 꾸준할 뿐 원활한 모습입니다. 동목로 상격중학교 삼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복현오거리 신호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해당 구간 사고 차량이 있었는데 10분 전 이동을 했습니다. 학산로 학산내거리에서 3일병원 내거리 방향으로 3일병원 내거리 5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쪽에 전기 공사 중입니다. 참고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달구벌대로는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한 번이면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입니다. 다부나들목 부근으로 다부터널 125km 지점입니다. 해당 구간 3km 정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교통정보 윤가영 리포터가 전해주셨습니다. 광복절 맞아서 SNS에 광복절 MBTI 성격 유형검사 챌린지를 한대요. 강한 의지가 있는 뭐 김구 선생 아니면 뭐 동지를 규합하는 리더 유관순 열사 정의로운 행동과 윤봉길 사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해본다는데 누가 돼도 기분 좋겠죠? 오늘 8월 15일 광복절 77주년입니다. 마음속으로 기념하면서 보내야겠어요. 자, 8월 15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